야, 꽃샘추위라 그러더만 진짜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쌀쌀하지만 그래도 겨울 날씨는 아니죠. 아무리 쌀쌀하더라도. 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지금 민사특별법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민사특별법 중에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했었죠? 아니라니? 했는데?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다음에 뒤에 실명법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집합법은 제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583페이지 대지 및 대지 사유권까지 했었죠. 집합법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보고 뒤에 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59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58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앞에 담보책임 같은 거는 보지 않고 588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아파트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외부로 봐서는 한 동의 건물이 한 개죠. 그럼 원래 일물일건주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한 동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춥니다. 그러면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그 부분만 따로 구분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요게 구분 소유권입니다. 한 동 일부를 독립된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일물일건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소유권 행사와 관리에 관해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전유 부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구분 소유권 객체가 안 되는 복도, 계단 등등을 우리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588페이지입니다. 앞에 분양 담보 책임은 나중에 본다 했습니다.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권리 의무를 행사할 때 당연히 제한을 좀 받겠죠. 그래서 그게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보더라도 공동이익을 위해서, 즉 구분 소유자들이라 하는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다음에 전유 부분이라 할지라도 만일 주거용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나 정개축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문제는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인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의 어디에 속한다 했죠? 공유에 속한다 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혹은 일부 공용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 소유자는 공유한다. 공유는 지분이 있겠죠. 지분은 무슨 비율에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공용 부분은, 공유물은 사용 수익할 때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건 엘리베이터는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38평형은 38분 타고 27평은 27분 타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589페이지 민법에서처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용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공용 부분 관리 및 보존인데 당연입니다. 이거 통상 관리는 가반수랍니다. 구분 소유자 가반수 및 의결권 가반수란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우리 민법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통상지폐는 가반수 곱하기 가반수가 통상지폐입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입니다. 되겠습니까?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입니다. 다만 거기 보면 공용 부분 변경으로서 아래의 것을 제외하고는 4분의 3이니까 두 가지는 예외가 됩니다.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인데 휴양 콘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강원도 하나 콘도가 있습니다. 하나 콘도가 있으면 이 하나 콘도는 회원들이 있죠. 회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 콘도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몇 분의 몇이 모여야 된다고? 지 아파트 동회의한다 하더라도 안 나가는데 강원도에 있는 그 하나 콘도에 있는 사람들,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다 그날 모이게 안 모이게? 안 모입니다. 자기 아파트도 안 나가는데 이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겠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반수도 안 모입니다. 그래서 콘도 공용 부분 변경은 그냥 통상집회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무슨 결이다? 통상집회입니다. 공용 부분 변경은 원래는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거나 두 번째 휴양 콘도의 공용 부분 변경은 통상집회결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공용 부분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뒤로 한 장 넘겨봅니다. 이건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쭉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을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590페이지 첫 번째 글씨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보존으로 흠이 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전유 부분 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승계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파트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갑이 701호에 사는 소유자입니다. 그럼 701호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 게 관리비 내죠. 그런데 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연체하는 도중에 갑이 이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연체로 을에게 승계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던 18조를 보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결국 특별 승계인도 공용 부분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합니다. 승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갑이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그 연체비도 특별 승계인의 승계가 되는데 요게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리비 중에서 승계가 되는 것은 전유 부분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공용 부분 관리비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전유 부분이란 건 701호에서 선 전기세, 수도세 이거 있겠죠. 다음에 공용 부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서는 전기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연체했을 때 요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만 승계된다?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아파트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서는 승계하고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그냥 연체 내면 됩니까? 거기에 때 연체로 내야 됩니까? 연체로 내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면 누가 일찍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 연체료는 승계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연체료는 그 사람의 기준은 벌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제이기 때문에 승계가 아니 됩니다. 결국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합니다. 자, 요게 6번에 있는 1, 2, 3번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계하는 거.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봅니다. 593페이지. 집합 건물의 관리를 봅니다. 지금부터. 자, 저번 주에 봤던 소유, 이제는 관리를 봅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 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관리단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뭘 본다? 관리에 관해서 봅니다.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해서 봅니다. 첫 번째 관리단입니다. 거기에 관리단이 나와 있죠. 구분 소유가 성립하면 이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하는 관리단이 구성됩니다. 그럼 이 관리단 구성원은 누가 관리단 구성원이 된다? 구분 소유자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구분 소유자 아닌 점유자, 흔히 세입자는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세입자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에 방금 읽어볼 때 이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만 관리단 구성원이 됩니다. 이거는 관리단을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자동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 기관이고 그 법적 성질을 보십시오. 의결 기관이고 상설 기관이다. 다만 법적 성질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 한 단지에 여러 동 건물이 있을 경우 단지 관리단도 있을 거고 동을 관리하는 동관리단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 내 여러 동 건물이 있을 때는 단지 관리단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용 부분이 있을 때는 그들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 따로 구성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 따로 듭니다. 그래서 단지 관리단도 있고 일부 공용 부분이 한 관리단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한동 사람들이 모이는 관리단도 따로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보면 설립 및 구성을 보십시오. 당연 설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조직 형태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구분 소유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됩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탈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탈퇴합니까? 2, 3은 아니고 구분 소유권을 상실해야 돼요. 즉, 집 팔아야 됩니다. 다른 데 이사 간다고 관리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관리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탈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단은. 탈퇴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탈퇴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구분 소유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만일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아직 미분양됐습니다. 그럼 미분양됐을 때는 미분양된 구분 소유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미분양됐을 때는 누가 구분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된다고? 아파트는 여러분 건축이 되면 분양받은 사람이 원시지도 합니까? 아파트 신축한 사람이 원시지도 합니까? 그럼 분양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가 필요가 생겼다. 그럴 때는 미분양된 구분 소유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됩니다. 미분양된 구분 소유자는 결국은 분양회사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저축의 사정으로 아직 등기를 경유받지 못했다. 그래도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서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2번과 3번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 관리단에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된다는 것, 미분양된 구분 소유자도 포함된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동 설립되지 특별한 설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탈퇴 같은 거 안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관리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파트 관리인 그럼 아파트 관리 소장을 말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리는 반드시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10인 이상일 때만 반드시 주는 것이지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10인 이하일 때는 관리인을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만 관리인이 되느냐? 아니죠.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구분 소유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아파트 관리는 자연인만 되는 게 아니고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용역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럼 그 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인이고 그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인이 누가 된다? 법인입니다. 대부분 용역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당연히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선임하느냐? 당연히 관리단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세입자는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관리단 구성원은 될 수 없지만 그게 3번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전세를 얻었거나 임차 얻은 사람은 승낙을 받아서 점유하죠. 이런 세입자 전세권자도 관리단 구성원은 될 수 없지만 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701호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혹은 임차를 줬다. 그럼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입니다. 그러면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만 되지 을은 구성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선임할 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해야 되죠. 엄밀히 하면 누가 나가서 해야 됩니까? 갑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갑의 승낙을 받으면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의결권은 누구만 가졌냐? 갑만이 가졌어요. 지금은 누구의 승낙을 받으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임차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요 갑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불법 점유자는 안 돼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법원을 제한합류하는 자, 즉 임차인 등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단 거기 보면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통지를 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직접 의결권 행사할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누가 다 의결권 행사한다? 세입자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지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시켜줬어요. 관리인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부전행위 등을 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 하는 게 이 관리인입니다. 읽어보면 이해되겠죠? 몇 개 월급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자,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단 회의를 엽니다. 아파트 관리단 집회를 여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옛날에 뭐 반상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옛날에는 반상회가 제공했었죠. 지금 아파트 반상회 잘 합니까? 안 하죠. 그 옛날에는 다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 의결도 하는데 지금은 점점 개인화돼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통 사는 사람도 누군지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뀐 거죠. 남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 하려는 겁니다. 뭐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짓은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 있는 짓만 하는 사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단 집회한다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반상에도 안 나오는데 아파트 관리단 집회한다고 나오겠냐고. 더군다나 아파트 사는 사람 약 40%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관리인이라는 것이 구분 소유자인데 이 사람한테 연락 주면 오게 안 오게? 지 아파트도 나가는데 여기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단 집회, 이 관리단이 집회를 할 때 전혀 참석을 안 하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게 관리위원회라는 걸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관리단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뭘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기간은 아니고 임의입니다. 규약에서 정할 때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말하듯이 현실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인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대표기관인 관리단 집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관리위원회가 뭘 한다? 요 관리인을 지도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소장을 이제 누가 관리 다 한다고?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뭘 대신하는 겁니까? 예? 관리단을 대신하는 거라니까. 관리단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는 구성원은 당연히 누구만 될 수 있다? 예? 구분 소유자만 되겠지. 관리단을 대신하는 기관이라니까. 그럼 관리단 구성원은 누구만 됩니까? 구분 소유자만 되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자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해서 선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설치할 수 있게 없게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보면 요즘 작년부터 갑자기 동의원 선출해가지고 뭐 1번, 2번 기호 나오잖아요. 다 아파트 관리위원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위원. 우리 같으면 공짜로 시키지도 안 하는데 그게 막 플랜카드 내고 1번, 2번 막 적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적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뭘도 안 하고 싶지만 반상에 나가기 싫지만 이건 하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인들 비리를 적발하고 사전 감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2년 딱 지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라고? 결탁합니다. 항상 부정이 나오게 말이에요. 좋은 제도는 같아도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간 선거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위원회 선출할 때도 누가 선출해야 되는 게 그랬죠? 구분 소유자가 한다 했죠. 요 구분 소유자인 세입자도 똑같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구분 소유자 하나는 의결권을 항상 누가 할 수 있다? 세입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똑같죠?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문을 점유하는 자도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자 의결권은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점유하는 자, 즉 세입자,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역시 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구분 소유자만 될 수 있다. 아니면 구분 소유자 아닌 점유자도 될 수 있다.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구분 소유자만 됩니까? 세입자도 관리위원회 위원 될 수 있습니까? 구분 소유자만 되죠. 그게 답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 딱 나오자마자 이게 나온 겁니다. 관리단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단에 자치법규인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관을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합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약도 단지 규약도 있고 동별 규약도 있고 다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암기할 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번의 몇 동의가 있느냐? 그 오른쪽 부분은 4분의 3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이다. 자, 그럼 이 규약은 누가 보관하느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보관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관리인이나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당의 건물을 사용하는 자 중 1인이 보관합니다. 한 사람만 보관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관하면 이게 어느 게 진승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보관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교부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규약은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다음에 관리단 집회입니다. 이제 관리단 집회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당연히 필수 기관입니다. 제일 높은 기관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관리단 집회를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회가 관리단 집회입니다. 이 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리인이 소집 개최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니면 구분 소유자, 거기 밑에 보면 2항을 보십시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이 뭐 해줘야 된다? 소집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몇 분의 몇이 요구하면 된다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소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누가? 관리인이. 만약에 그 관리인이 그 기간 동안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않죠? 그럼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모여서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분의 몇을 기억해야 된다? 5분의 1 그럼 됩니다. 그래서 임시관리단 집회는 5분의 1입니다.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나 아니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관리단 집회 종류입니다. 이게 정기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집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소집하느냐? 거기 밑에 관리단 집회 몇 주일 전에 통지하라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집 통지는 몇 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집 통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다? 전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전원 생략하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예컨대 101동에 사는 사람이 밤 12시가 됐는데 쾅 소리가 나서 아파트가 흔들립니다. 다 튀어나왔어요. 전원 빠짐없이 다 튀어나와서 한 자리 모였다. 그럼 그때 바로 팬티 바람으로 관리단 집회할 수 있게 없게? 있어. 뭐 나왔다고? 전원이 나왔을 때는 소집 통지한다는 자체가 나오기 위해서 소집 통지하는데 다 나와 있는 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결의사항을 보십시오. 결의사항은 자 소집해서 회의하는 것은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데 결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듯이 관리단 집회는 소집 통지 시 통지한 사항에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있게 없습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로 소집된 관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의할 수 있게 없게 항상 전원 나왔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요 결의도 기억할 것. 소집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다.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죠. 함부로 결의하면 아니 됩니다. 자, 어길 거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지분은 무슨 비율에 따른다? 전여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상 집회의 경우는 의결 정족수가 뭐랬죠? 아까 가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통상인데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집회 결의는 가반수인데 4분의 3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5분의 1 필요한 거 있었죠. 임시관리단 집회는 몇 분의 몇이었다? 5분의 1이었습니다. 다음에 4분의 3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공용 부분 변경은 몇 분의 몇이었다? 4분의 3이었어요. 단 두 가지는 이었죠. 계량을 위한 것으로 가단 비용이 들지 않거나 휴양콘도 변경은 통상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도 몇 분의 몇이었다?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공용 부분 변경, 니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인데 지금 세 가지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죠. 요거 전부 다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요거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지번 달에 생략한다 했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럼 왜? 요게 4분의 3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4분의 3. 다음에 5분의 4 결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의 4. 요게 지금 안 배운 겁니다. 서면 전자접항부 재건축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니은 재건축 길이는 몇 분 몇이라 되어 있습니까? 네?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자, 그럼 봅니다. 방금 공용 부분 변경은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4분의 3인데 관리단 집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특히 내가 아파트 팔지도 않고 전세주고 다른 데 살 때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받으면 갈 리가 없다고. 4분의 3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결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길이 하면 되냐? 세입자도 지금 의결권 줬죠? 그렇지만 세입자는 그 관리단 집회 나갈 리가 없다면. 그래서 이건 핏존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결권 어떻게 행사하느냐? 동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둥 두드려서 자, 이거 이렇게 결의됐는데 서명해 주세요 해서 다 뭐 받아갑니까? 사인 받아가죠. 전부 다 무슨 결의로 대체한다? 서명 결의로 대체합니다. 즉 이렇게 결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결의를 무슨 결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서명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결의할 때는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분의 4 결의입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600페이지를 보십시오. 의결권 행사할 때 의결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단 집회에 나가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때 서면 결의할 수도 있고 전자적 방법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1번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으면 5분의 4가 있으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분의 4 동의가 있으면 서면 결의나 무슨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에서 쭉쭉쭉 눌러가지고 이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방금 통상 집회 결의와 이게 특별 집회 결의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지만 요거 하지 않고 무슨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서면 내리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4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지금 701호에 사는 사모님이 계시고 여기 옆에 702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701호하고 702호는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관리단 집회에 내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701호 사모님한테 내 의결권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내 것까지 당신이 결의하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2항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 그 대리인은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같은 경우 한 동 전부가 동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대표가 나와서 한 동 전체 의결권을 누가 행사한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결권, 대리권 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결의 취소의소가 있을 겁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데 그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소집 절차 등에 위반했다 라고 느끼는 구분 소유자는 결의 사실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걸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밑에 민제 출제 보십시오.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소집 개최 없이 서명 결의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결의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서명 결의 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이런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단 집회하지 말고 무슨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다 서명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등기를 경조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아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5번은 지금 안 본 것인데 관리단 채무에 되는 겁니다. 채무 변제에 관해서 나중에 봅니다. 602페이지 재건축 먼저 봅니다. 이 재건축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인데 지금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재건축이 가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과종된 의결 정조에서 따른 재건축인데 그거 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라 재건축했는데 지금 법은 이 법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재건축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법에서 그 재건축을 하고부터는 이게 나오지를 사실상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지 재건축 순서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결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재건축 결의는 몇 번에 몇일까요? 5번에 4였지 보나구나. 가정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 정족수는 5번에 4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서명 결의할 수 있어 없어요? 재건축할 때 다 서명 결의하지 뭐 관리단 집회 모인 적 봤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결의에 서명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사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무슨 결의입니까? 서명 결의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재건축 결의할 때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재건축 결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면 됩니다.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는 같은 용도 변경을 하는 재건축 결의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 변경도 몇 번에 몇 동의를 필요한다? 5번에 4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나 변경 모두 다 5번에 4 결의고 이것도 역시 서명 결의로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그냥 서명 결의는 다 된다 그러면 돼요. 서명 결의 다 됩니다. 그럼 재건축 결의할 때 결의를 할 때 반드시 결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결의사항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필수적 결의사항이 있어요. 그 필수적 결의사항은 새 건물의 설계 개요, 다음에 건물 철거 및 새 건축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금액, 즉 재건축 비용 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고 3호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거냐,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다음에 새로 신축될 건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기속시킬 것이냐, 구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결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 비용에 관한 것 플러스 재건축 비용을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정해야 됩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절차를 봅니다. 재건축 결의하면 당연히 불참자나 반대한 자에게 재건축에 참석할 건지 말 건지 촉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다? 촉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자, 말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참가 여부 서면 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구받은 불참자나 혹은 반대자는 참가할 건지 말 건지 통지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촉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회답하라 되어 있습니까? 네?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원래 통지가 없다. 참여한 것으로 봅니까? 불참한 것으로 봅니까? 불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받은 자는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불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자, 팔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기간 지나면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회답한 구분 소유자 쭉 등은 기간 만료로부터 몇 개월 이내? 그렇죠. 2개월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2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때 시가는 현재 노후화된 시가를 말할까요? 재건축이 된 나중에 평가된 시가를 말할까요? 네? 이때 시가는 현재 노후화된 시가. 그럼 지금 강남에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 30년에 지은 아파트가 얼마 하겠습니까?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말합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 그래서 지금 매도 청구할 때 얼마 주냐 그러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이 뭐라고? 포함된 시가를 말합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입니다. 현재 시가가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매도 청구와 동시에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일 한 동이 먼저 재건축 결의가 되고 여러분 1동 있고 2동 있고 3동이 있을 때 먼저 결의된 동부터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게 3번 단지 내 일부 건물이 다여 일단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가 충족됐다. 그럼 먼저 충족된 동부터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청구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의 아파트에 101동에 사는 아파트 할아버지 갑은 재건축할 비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건축한다는 것은 돈을 부담해야 됩니까? 부담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단독주택 노후화돼서 건물 신축할 때는 지 돈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왜 건물 신축할 때는 자기 돈 안 든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30년 전에 지을 때는 5층 건물이라든지 8층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층수가 적고 대지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건축할 때는 이제 28층을 건축하니까 그럼 결국 8층 건물이 28층 건물이 되면 몇 층이 남는 겁니까? 20층을 남는 거죠. 그럼 이 20층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면 분양대금이 있잖아. 그 분양대금 가지고도 돈이 충분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8층까지 있는 사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뭘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 있었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이전에 28층 이거는 재건축할 때는 지 돈 다 들어야 된다. 지 돈 들은 것보다 단독주택보다 더 비싸 이칩니다. 왜냐? 28층 건물 철거할 때는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28층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적어도 몇 층은 해야 된다고? 28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8명이 28층이 다 사람이 사니까. 이제는 그때 되면 재건축 결의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게 10년, 20년 하면 재건축은 전부 다 반대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해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니까. 지금은 초친이고 초장기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또 재건축하더라도 5천만 원 더 부담해야 된다, 1억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갑이 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재건축에 반대한 겁니다. 그럼 시가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매매 대금 다 줬습니다. 그럼 재건축 수행을 위해서 갑은 이제 퇴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갑이 당장 나갈 데가 없고 지금 당장 철거할 예정이 아니다.
그러면 명도 좀 유예해달라고 건물 명도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청구합니다. 뭐 생계 유지가 어렵고 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 수행에 뭘 주지 않는다? 큰 영향이 없을 때는 법원에 상환 유예, 영도 유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서 유예해 줄 수 있습니까? 1년 내에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내에 유예 받았다. 그럼 1년 동안은 별 필요 없죠? 그러나 그 기간 지나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오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 재건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경 왔는데 에라 아직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결의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철거 공사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내가 매도했던 물건을 다시 매도해달라고 재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개월 내에 재매도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내.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자기에게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할 때 재매도 청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재건축 결의 순서입니다. 자 봅니다. 재건축 결의합니다. 결의하고 나서 반대자에게 서면으로 참가 여부를 촉구합니다. 그때는 기간을 몇 개월 이상 줘야 된다? 2월 이상 기간을 정해야 돼요. 촉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이야기해 줘야 된다? 2월 내. 2월 내 아무 말이 없으면 불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 불참한 것으로 보면 그 불참한 자에게 무슨 청구들 한다? 매도 청구들 합니다. 몇 개월 내에 매도 청구해야 된다? 기간 끝날려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 유예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는 명도 유예 청구합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런데 재건축 만일 명도 유예 기간이 끝났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팔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몇 년 지나더라도 그렇죠. 재건축 결의로부터 2년 이내 아직까지 철거 공사가 집행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나에게 매도 해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순서를 보면 재건축 결의, 서면 촉구, 매도 청구, 명도의 유예, 다음에 재매도 청구 요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결의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 건물 멸실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4, 5년 전인가 오면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파트 일부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 건물 일부가 멸실이 됐다.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됩니다. 복구. 복구는 당연히 여러분 부서진 부분이 전유 부분이 부서진 경우도 있고 모두 부서진 경우 있다. 공용 부분이 부서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전유 부분이 멸실됐을 때는 당연히 각자가 자기 비용으로 복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전유 부분은 지가 부담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게 전유 부분이 멸실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공용 부분이 멸실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만일 멸실된 부분이 건물 가액 2분의 1 이하일 때는 그럴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비용으로 다 복구했지만 지 혼자 부담하면 돼, 안 돼? 공용 부분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을 보면 공용 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상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결국 2분의 1 이하가 멸실될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그냥 복구하면 돼요. 다만 복구하고 나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분 비율에 따라 상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2항 나와 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2분의 1 이상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2분의 1 이상이 멸실됐다는 것은 건물 반 이상이 부서졌으니까 완전히 재건축과 같죠? 이럴 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는 재건축과 똑같기 때문에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일 때는 뭐 하면 된다? 각자가 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복구 비용은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일 때는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분의 4 동의가 있을 때만 공용 부분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전유 부분은 각자가 복구하면 돼, 안 돼? 전유 부분은 직권이니까 각자가 복구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2분의 1, 2분의 1 하는 것은 공용 부분 복구입니다. 공용 부분 복구는 요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합법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 법을 배우지만 법과는 관계없고 집합법에 있는 조문이죠.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조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번 주에 봤던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기 사용권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책을 쭉 열심히 그냥 법조문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 1, 2, 3항, 그러니까 오지선상인 중에서 세 문항은 항상 법조문이 나오고 두 문항은 판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판례는 딱 나온 게 정해져, 원래 나온 판례는 원래 나옵니다. 항상 최신 판례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 중에 안 나온 걸 딱 보면 각각 판례 적혀 있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오면 됩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이론 같은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법조문만 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